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의 설레임입니다. 오늘은 문민지 유예빈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일 8일째 지치지도 않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와 조선 등 경기 민감주들이 그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조선 플랜트 관련주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특히 수출 민감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뚜렷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원화 약세가 지속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 유입과 기관 매수세 확대로 증시의 모멘텀이 유지됐습니다. 반면 미증시는 장 초반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연중 의장에 대한 수사 착수 소식과 함께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한때는 1% 가까이 급락하면서 금융지들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AI와 테크 기업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문민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문민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국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요, 연초를 맞아 투자자들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흐름 속에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연준의 금리 정책과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할 주요 지표들을 앞두고 시장 전반에서는 적극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포지션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중요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술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헬스케어와 산업재, 그리고 일부 소비 관련 업종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초 들어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기 방어 실적을 지닌 업종에 대한 선호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시장 내부에서는 뚜렷한 업종 간 온도차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수는 상승했지만 체감상으로 보면 혼조세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는 0.17% 상승하며 49,590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26% 상승한 23,733선, 그리고 S&P 500 지수도 0.1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시장은 지수 상승과 달리 초록과 빨강이 섞이면서 업종별 온도차가 뚜렷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부터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이에서도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애플은 강보합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아마존과 메타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빅테크 전반이 시장을 주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역시 종목의 차별화가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브로드컴과 AMD는 2% 넘게 상승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의 강세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의 선택적인 매수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관련주를 보면 테슬라는 1% 가까이 상승하며 이미 소비재 섹터 내에서 선방한 모습이었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은 필수 소비재 종목들은 경기 방어 성격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에는 일라이릴리와 존슨앤존스 등 대형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금융주는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JP모건 등의 대형 은행주는 약세를 보였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이 보합권을 유지하며 방어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오늘 뉴욕 증시는 연초를 맞아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기술주 조정 속에서 방어주와 산업재, 이렇게 순환매가 이어진 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시각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은 확인되고 있지만 고용과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만큼 조기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너무 빨라질 경우 자산 시장 과열과 인플레이션 재확산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높은 금리가 기업 투자와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중반 전으로 예상하면서도 물가와 고용 지표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국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요 산유국의 공급이 예상보다 빠듯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홍해와 중동 주요 해상 운송로를 둘러싼 불안 요소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수급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변수 하나하나가 유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외교적 해법 논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휴전 또는 협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자 그동안 강세를 이어왔던 유럽 방산기업 주가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 공급 과잉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가 맞물리며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내년 글로벌 원유 공급이 수요를 웃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가에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방산과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시장 전반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가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을 위해 이 원자력 발전 업체들과 대규모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타는 비스트라, 테라파워, 오클로 등 원자력 관련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장기적인 전력 확보에 나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오하이오주 뉴앨버니에 위치한 대형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슈퍼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프로메테우스를 메타의 차세대 AI, 이 모델을 뒷받침할 핵심 컴퓨팅 인프라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메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최대 6.6기가와트 전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뉴햄프셔주 전력 수요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AI 경쟁 구도 속에서 시장 내 영향력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자사 인공지능 서비스에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AI 시대의 플랫폼 주도권 경쟁이 새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알파벳은 검색과 클라우드 전반의 AI를 빠르게 접목시키며 데이터 처리와 연산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 주도했던 플랫폼 경쟁이 AI 모델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I 기업 간 협업과 상호 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거품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알파벳은 AI 생태계의 핵심 기업으로서 시장 내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텔입니다. 인텔은 미국 반도체 산업 재편 과정에서 정책적 상징성이 부각되며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 경영자와 회동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미국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는데요. 이번 회동에서는 차세대 프로세서 라인업과 함께 미 정부의 전략적 지분 투자 가능성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텔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리쇼어링 전략의 핵심 기업으로 꼽히며 정책 산업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인텔을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 아닌 미국의 반도체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평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의 주인공은 바로 알파벳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문민지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신 대로 구글의 제미나이가 애플 AI로 채택된 것뿐만 아니라 구글은 최근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와 손을 잡고 제미나이에 기반한 쇼핑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구글과 월마트 앞으로 수개월 안에 제미나이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협업이 구체화되면 소비자가 러닝화 추천이나 생활용품 선택처럼 막연한 질문을 던져도 AI인 제미나이가 상황과 의도를 분석해 상품을 제시하고 구매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알파벳이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선 지 4개월 만에 벌써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 마감 시황과 함께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최근 핫한 이슈들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소라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SNS 보면 이 사진 정말 많이 보이죠?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건데요. 이렇게 동그랗고 말랑한 쿠키 하나,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쫑쿠입니다. 요즘 두쫑쿠, 먹어봤다보다 구해봤다가 더 어려운 디저트가 됐습니다. 네, 두쫑쿠는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줄임말입니다. 두바이 초콜릿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한국에서 만들어진 디저트죠. 피스타치오 크림에 중동면 카다이프를 섞고 마시멜로로 감싼 형태, 쿠키지만 식감은 사실상 떡에 더 가깝습니다. 이 두쫑쿠, 어떻게 이렇게까지 뜰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이브의 장원영의 인증샷 하나로 불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만 3만 건 이상, 그리고 짧은 영상, 짧은 사진, 보기만 해도 맛이 상상되죠. 두 번째는 바로 희소성인데요. 오픈런해야 살 수 있고 하루 30분 만에 품절, 없다는 말이 더 사고 싶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가격 대비 체험 가치입니다. 6,000원, 7,000원, 비싸게는 10,000원까지도 하는데요. 이게 싸진 않지만 한 번쯤은 이라는 마음이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열풍,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단비가 됐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 많게는 1,000개까지 팔린다고 하는데요. 두쫑쿠 사러 갔다가 다른 디저트도 같이 사가고요. 홍보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배달앱 반응도 바로 나왔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 포장 주문이 한 달 새 300% 넘게 늘었고요. 아예 이렇게 두쫑쿠 지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디저트 하나가 원재료 시장까지 흔들고 있는데요. 핵심 재료 이 피스타치오 가격이 1년 새 2배로 뛰었습니다. 국제 시세도 1.5배 상승, 마트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환율까지 겹치면서 피스타치오는 이제 먹는 재료가 아니라 투자 대상처럼 움직입니다. 실제로 요즘엔 두쫑쿠가 피스타치오 가격을 움직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디저트 하나가 소비 트렌드를 넘어서 물가와 유통, 심지어 이렇게 투자 이야기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풍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재료비에 대한 부담은 이미 커지고 있고 가격은 이미 10,000원 선을 넘나듭니다. 소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 그 선을 넘으면 유행은 생각보다 빠르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두쫑쿠 열풍은 단순한 디저트 열풍이 아닙니다. SNS 소비, 그리고 자영업, 원자재 가격, 투자 이야기까지 하나의 콘텐츠가 경제 흐름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까지 크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렇게 두쫑쿠가 아예 재테크 개념까지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SNS를 보면 두쫑쿠 몇 개면 이렇게 엔비디아 몇 개를 살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는 두쫑쿠 몇 개, 이런 콘텐츠가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주가 설명을 이렇게 삼성전자, 엔비디아, 애플 같은 주식을 비교해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짧은 사진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주가 설명 대신 이 디저트 몇 개 값으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해주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네, 두쫑쿠가 주식보다 먼저일 리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주가를 두쫑쿠로 계산하는 현상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행 짧은 시간에 확 퍼져나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먹는 게 기준이 되고 디저트가 언어가 되고 숫자보다 체감이 먼저 오는 시대입니다. 두쫑쿠는 사라질 수 있어도 이 방식은 남습니다. 지금까지 모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도 두쫑쿠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쫑쿠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사실 두바이에서 유행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두쫑크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정말 기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유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유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먼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5년 만에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이렇게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확정지었습니다. 보험사별 인상폭은 1.3%에서 1.4% 수준으로 삼성화재는 2월 11일부터,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월 16일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가입자 1인당 연간 보험료 부담은 약 9,0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증시거래 시간 확대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부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프리마켓은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인데요. 프리마켓과 정규장 그리고 애프터마켓 사이에는 일부 휴장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시작 시간을 앞당긴 이유로는 출근 시간대 투자 수요를 먼저 흡수하고 또 시장의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에 추가되는 프리 애프터마켓이 정규장과는 분리된 별도의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온 미체결 주문은 정규장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증시 거래 시간이 확대되는 만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새롭게 유입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진푸드의 이인숙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표 전통 과자죠. 바로 한과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성진식품 단미장 한과 이인숙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쁘게 한복도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만큼 이 전통의 색깔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더더욱 다 전달을 해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이번에 들고 오신 한과는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저희 한과는 발효를 해서 만드는 거가 아주 아름다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단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미정이라는 브랜드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물맑은 담자, 예, 만미자의 정다운 정입니다. 그래서 단미장 한과라고 합니다. 네, 단미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는 줄은 미처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일본도 동양적인 과자가 많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일본만의 과자와 한국만의 과자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본에 있는 과자는 단 걸 많이 들어가지만 한국에 있는 과자는 단기 덜 들어가면서 약간의 저렴한 소금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자는 덜 달고 일본의 과자는 좀 많이 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한과는 쌀로 만들어서 발효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누가 먹어도 100일부터 100살까지 먹는 게 한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과는 발효를 한 달 이상 발효시켜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100일짜리 아기가 먹던 100살 드신 어르신이 드시던 간에 소화가 잘 되고 아주 그냥 편안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뿌리 깊은 한과, 옛날 조선시대부터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게 뿌리 깊은 한과입니다.
네, 단미정 한과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더욱 신기한 점이 단순히 달기만 한 과자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가 단짠단짠인 거 혹시 아시나요? 단맛과 짭조름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과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 신기한 점이 이렇게 단 과자는 보통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한과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점도 일본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사실 한과가 이미 충분히 인기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멀고 먼 신주쿠까지 오셔서 팝업 스토어에 참가를 하신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현장을 찾으셨을까요? 네, 저는 그 한국에 있는 과자 하면은 또 그 한과 하면은 일본에는 옛날에 옥고시라고 그랬거든요. 한국에는 강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그 농민들이 농사지은 쌀을 가지고 제조를 해서 일본의 그 모든 그 국민들한테 좀 그 한과를 알리고 싶고 또 일본에 있는 그 모든 옛날부터 한국에 교류를 많이 하신 그런 국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걸 더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일본과 교류를 많이 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의식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고자 할 때는 의복, 식품, 그리고 주거 생활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은 이 한국만의 전통 다과 문화에 대해서 일본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양국의 문화가 교류가 되는 아주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똑같은 팝업 스토어 행사가 열린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늘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며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또 얼마나 멋진 한복 의상을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마 오늘 팝업 스토어를 찾으신 분들께서도 대표님의 멋진 의상을 보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내년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실까요? 올해에는 이걸 전달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제가 이렇게 자그마하게 참석했지만 내년에는 필히 여기에 그 일본의 이 백화점 같은 마트 같은 데다가 물건이 깔리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참석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앞에 K라는 단어만 붙었다 하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K 과자도 영향력이 커져서 내년에는 이 팝업 스토어뿐만 아니라 백화점 전역에 물건이 펼쳐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숙 대표님과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와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라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8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1% 넘는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인이 매도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강하게 상승불 지켜줬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두 지수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오전장에 다소 상승분을 내놓나 싶었는데 오후장에 다시 가파르게 올라줬습니다. 코스피 1.47% 상승한 4,692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에 나섰지만 기관 홀로 빨간불 켜며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0.09% 빠진 948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으로 시작했는데요. 오전 10시 이후 이렇게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러다 오후장 들어 가파르게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해주려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기관과 외인 모두 매도세 흐름 보여줬지만 개인 홀로 빨간불 켜며 사자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흐름 먼저 살펴보시죠. 네, 이렇듯 8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간 코스피, 기분 좋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탄력 이어가줬는데요. 2차 전지, 자동차, 방산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 특히 선두선 건 바로 현대차 그룹이었는데요. 로봇과 자율주행의 모멘텀 확실히 가져갔습니다.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로봇 섹터 내에서 주목도가 큰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택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대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오늘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HD 현대중공업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이렇게 혼조세 보였는데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주 빨간불 키면서 좋은 흐름 가져갔지만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 등 바이오 섹터는 조금 약한 흐름 가져가는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요일장 흐름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민지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바로 삼보모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는요,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 기대감이 나타나주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성장 속도 국면에서도 하이브 차량과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이 수요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삼보모터스는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이것을 공급하는 부품 업체인데 전기차뿐 아닌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에 걸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와 차량 경량화 그리고 연비 개선 수요가 이어지면서 관련 부품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보모터스가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수혜뿐 아닌 하이브리드 차량 확대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급성장보다는 자동차 산업 사이클과 그리고 친환경차 전반 흐름 속에서 중간 수혜주로서 매력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실적 개선 속도는 완성차 생산량 회복과 글로벌 수요 흐름이 연동된다는 점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주 동향 그리고 회복 속도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삼보모터스 차트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최근에 단기간에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줬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시가 7,220원에 시작해서 28.23% 고가권을 형성하며 종가는 8,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삼보모터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특징주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장중 40만 5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아틀라스를 개발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공개, 즉 IPO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CES 2026에서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2028년부터 실제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IT 매체 C넷은 아틀라스를 CES 2026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제시한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 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45만 원에서 47만 원까지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유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 1월 6일에 열린 2026 CES에서 차세대 기술과 신제품, 또 전략 등을 대거 공개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첨단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언급하며 반도체 분야에 훈풍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D램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이크론은 계속되는 메모리칩 품귀 현상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생산 기지를 짓는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무려 1,000억 달러를 투자한 이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메모리 팹이 될 거란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요. 만약 마이크론이 계획대로 점유율을 40% 이상 늘릴 경우 세계 1위 업체로 단번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을 낙관적으로 본 UBS는 지난주죠. 1월 7일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관련된 국내 반도체 주죠. SK하이닉스는 아쉬운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차트 살펴보시면 75만 9천 선에서 시작해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게 시작했습니다. 장중 76만 2천 선까지 올랐다가 결국 73만 7천 원으로 아쉬운 마감했습니다. 네, 유예빈 아나운서가 마이크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문민지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릴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네, 바로 특징주로 고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고영은 AI 기반 검사 장비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이 시장에서 너무나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와 전자 제조 공정에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동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은 3D 검사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반도체, 전자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정밀 검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영의 3D, 그리고 다양한 장비들이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알고리즘으로 활용해서 불량 검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설비 투자 회복 기대와 검사 장비 업체들에 대한 선제적인 관심이 유입하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영 역시 AI 고도화에 따른 이 정밀 검사 수요가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또 심지어는 로봇 섹터가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함께 이어서 그런 부분도 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 가능성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겠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고영의 차트 추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닥권부터 꾸준히 우상향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금일 신고가를 또 경신한 모습입니다. 시가는 26,250원에 시작해서 18.88% 장주 고가를 경신해주면서 종가는 29,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고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알아볼 특징주, 바로 한국 PIM입니다. 정밀 금속 부품 전문 기업 한국 PIM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진입 기대감을 키우면서 장중 8%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PIM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과 감속기 부품을 포함한 핵심 부품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부품은 로봇 관절과 구동부에 적용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회사의 강점, 바로 금속 분말 사출 성형, MIM 기반의 초정밀 금속 부품 제조 기술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티타늄 MIM 양산 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연 65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당 약 350만 원 규모의 부품 공급이 가능해 향후 양산이 본격화될 경우 연 500억 원 이상 매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 PIM이 로봇 산업 밸류체인에 편입하며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최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트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지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 트렌드 전해드립니다. 이번 CES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더 눈에 띄었다.
실제로 시장 반응도 꽤 뜨거웠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현대차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다는 그런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단순히 잘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의 미래를 다르게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이번 CES에서 자동차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대신 로봇과 AI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공장용 로봇, 그리고 이 로봇들을 AI로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와 로봇으로 산업을 움직이는 회사다. 이 선언을 CES 무대에서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늘 미래 자동차의 기준이라고 불려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CES에서는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기보다는 기존에 알려진 비전을 다시 설명하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테슬라는 말로 미래를 설명했고 현대차는 눈으로 미래를 보여줬다. 이번 CES 핵심 키워드는 전기차가 아니라 피지컬 AI, 즉 AI가 실제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물류를 옮기고 나아가 도시로 확장되는 그림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제 경쟁의 기준은 전기차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AI를 누가 먼저 현실에 적용하느냐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기업을 단순한 완성차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AI와 로봇 기반의 산업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느냐를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CES를 통해 그 가능성을 시장에 가장 먼저 보여줬는데요. 만약 로봇과 AI가 실제 제조 현장에 안착한다면 시장은 현대차를 전혀 다른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의 현대차와 테슬라 비교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를 넘어 AI, 로봇, 그리고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 방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누가 미래를 더 잘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미래를 더 잘 보여주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과 AI들을 만드는 미래 회사라는 비전을 보여준 만큼 주가에도 그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유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대표 정유사죠. S오일을 준비해 왔는데요. S오일은 1976년 설립된 정유회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울산에 대규모 정유 석유화학 단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정유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그리고 윤활유 사업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정유 4사 가운데서도 원유 조달 경쟁력이 가장 강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2025년 실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의 2025년 실적은 한마디로 상저하고였는데요. 상반기에는 정제 마진 약세와 유가 하락 영향으로 실적이 크게 부진했었습니다. 1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2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 확대되면서 정유 부분의 부담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석유화학과 윤활유 부문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적자 폭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러시아 일부 정제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전 세계 석유 제품 공급이 줄어들었고요. 그 결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S오일은 3분기 영업이익 2,292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흐름은 2025년 4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4천억 원대 중후반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많은 분들이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샤인 프로젝트는 S오일이 추진 중인 대규모 석유화학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연료 중심의 정유 비중을 줄이고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이나 화학 소재처럼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제품 비중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만약 성공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그간 유가와 경기 변화에 흔들리던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S-오일에서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죠. 바로 OSP 인하인데요. S-오일은 원유를 대부분 사우디에서 들여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정하는 OSP, 즉 원유의 공식 판매 가격 변화가 곧바로 S-오일의 원가 구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OSP 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에서 꺾이며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유를 들어올 때 가격 부담이 이제는 완화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말 사우디 OSP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자 S-오일 주가는 약 3년 동안 무려 3.6배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흐름이 이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내 대표 정유사 S-오일을 살펴봤습니다. 네, S-오일은 내년 정유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유화의 납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교육 정책들 여러분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의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2026년부터 달라진 교육 정책 지금부터 제가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반가운 변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교육비 부담 완화인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원이 실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만 4세까지 무상교육 보육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사 한 명당 아이 수를 줄여 교육의 질까지 함께 높이는 방향인데요. 3세에서 5세 기준 교사 한 명당 8명이 목표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4세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 돌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꼭 챙겨야 할 변화인데요. 늘봄학교는 2026년부터 학년별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먼저 초등 1, 2학년은 기존과 같이 매일 2시간씩 무료 맞춤형 돌봄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네, 하지만 초등 3학년부터는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돌봄보다는 학업 수요가 높다는 점을 반영해 원하는 방과 후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상당의 이용권, 즉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과 후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변화겠죠. 네, 다음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202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면 적용되는데요. 수업 방식도 달라집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질문 중심 수업,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 기준이 확대됩니다. 특히 수학은 초중등 연계가 강화되고요. 실생활과 연결된 통계 중심 학습이 강조됩니다. 교과서가 바뀌는 만큼 학습 전략 역시 2026년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2026학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기록이 모든 전형의 의무로 반영되는데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즉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기록이 반영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폭 이력이 있을 경우 감점은 물론 지원 자격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검정고시생이나 졸업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변화인데요. 2026년부터는 학습 부진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AI를 활용해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맞춤형 보충 수업으로 연계됩니다.
뒤처지면 따라오라가 아니라 놓치지 않도록 끌어주는 교육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2026년 교육제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에 따라 체감은 꽤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 지금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 새롭게 바뀌는 교육제도,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AI가 교육제도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우리 삶에 이제 친숙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문민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조용하지만 하지만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AI 전력 인프라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요, 2026년 이후 AI 산업의 핵심 병목은 반도체 성능이 아닌 이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넘어서 에이전틱 AI 그리고 피지컬 AI로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기존 예측을 크게 웃돌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이 고도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사용하는 전력량은요,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론 중심의 AI 서비스는 24시간 실시간 연산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력 사용 패턴이 불규칙하고 순간 부하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전력망 구조로는 AI 시대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CES와 다보스 포럼에서도요, 여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가 바로 전력의 안전성이었습니다. 바로 AI 경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GPU를 확보했느냐가 아닌 누가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했고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정에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AI 밸류체인으로 바로 새롭게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요, AI 전력 인프라를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과 송전 인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 저장과 배전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 솔루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과 수주로 연결되고 있는 영역은 바로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전력 관리 솔루션 분야에서 주목할 기업은요,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ABB입니다. 이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고전압 배전 장비와 그리고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AI 서버는 전력 품질이 조금만 흔들려도 시스템 전체 오류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전력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에너지 관리 플랫폼까지 함께 제공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에너지 저자 장치치 ESS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수요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ESS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과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뿐 아닌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중장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구글이요, AI 데이터 센터 전용 발전소와 소형 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까지 직접 참여하면서 전력 확보를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AI 서비스의 지속적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요, 이런 흐름 속에서 AI 산업의 투자 관심이 이제는 칩 중심에서 시스템과 인프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력과 냉각, 배전, 저장까지 포함된 종합 인프라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AI 산업의 다음 사이클은 눈에 보이는 기술보다 보이지 않는 기반에서 가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GPU 다음은 전력,
전력 다음은 인프라입니다. 생성형 AI 이후의 시장에서는 전력과 에너지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했는지가 기업 가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AI 반도체뿐 아닌 AI 전력 인프라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AI 다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로 이제 이미지 한 장을 만들면 전자레인지를 2초 돌리는 전력과 맞먹는다고 해요. AI가 똑똑해질수록 전력을 더 많이 소모한다고 하니까요. 소개해 주신 대로 AI 전력 인프라 전반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오늘장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먼저 문민지 아나운서 오늘장 한 줄평 어떻게 되실까요? 네, 올 1월부터 너무나도 기분 좋은 국내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가 4,690선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벌써 8거래일 연속 신고가 랠리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1월, 2월, 3월도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계속되는 랠리 정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 기대해 봅니다. 네, 계속해서 유예빈 아나운서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하루를 잠시 쉬어가는 날로 봤는데요. 국제 유가나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변동성이 있던 하루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한 줄평 잘 들었습니다. 저의 한 줄평은요, 내일도 혹시입니다. 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도 좋은 흐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